내가 베스트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혹시 그러겠네? 이해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 내려가겠다. 납득. 이거야. 이게 베스트야.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유동성 지문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경제학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떠한 비례관계가 나왔잖아. 근데 그게 무슨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이건 해야 돼.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정보 정리라도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요거 새로 준 거 보시면 돼요. 유동성 함정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봐. 머릿속으로 한번 읽어봐. 명심해야 돼요. 무슨 느낌이야? 독서 너가 이거 선생님이 수업 안 하고 혼자 풀어봤을 때 요거 느꼈을 거야. 위에 거 문단 읽었는데 아래 게 기억이 안 나. 그지? 지문을 분명 다 읽었는데 밑에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지문이 기억이 안 나. 어떤 내용이었는지 거기서 중요한 단어 몇 개만 공리주의, 광합성 이런 것만 둥둥 떠다니고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스캔하는 속도가 뇌의 생각 속도보다 훨씬 빨라. 내가 저번에 한번 적었어. 눈이 내보다 빠르다고. 당연히. 그래서 내가 뇌는 충분히 생각하고 이걸 읽어서 정보 처리를 못했는데 눈이 그걸 스캔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럼 어때? 단어 몇 개만 띄엄띄엄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정독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1이잖아? 너가 지금 고1이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건데 지금 이 습관을 제대로 들여놔야 나중에 고생 안 해. 나중에 지금 스캔하는 습관 들여놨다가 나중에 속독하는 거 괜히 잘못 습관 들였다가 나중에 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되돌리려면 힘들어져요. 지금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정독하는 습관 들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숙련됐을 때 속도를 빨리 하는 거야. 문제풀이 속도를 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 읽으려고 하다 보면 어차피 기억 안 나서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읽으면 시간 더 걸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지금 줬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는데 내가 얘기했듯이 눈의 스캔 속도와 생각 속도를 맞춰야 돼. 눈으로 읽으면서 생각, 경기가 침체되는구나 이러면 천천히 읽어야 돼. 오케이? 시작.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단, 첫 번째만 읽어보세요. 위에 다 읽었지? 그지? 거기까지 읽었으면 됐어. 봐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에 남아야 하는 건 이거야. 상황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하는 건 직감적으로 오죠. 이거야. 봐봐. 경기가 침체, 이거 지금 1문단이죠. 경기가 침체돼요. 침체, 그 다음에 가계의 소비가 줄어. 경기가 침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경제 분위기가 안 좋다는 뜻이죠. 가계의 소비가 줄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돈을 안 쓰겠죠. 소비가 줄면 시중에 제품이 팔리지 않아. 그럼 어때? 판매가 안 돼. 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당연히 판매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 생산 규모가 줄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가는 거야.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해. 이렇게 가서 실업률이 증가해. 그지? 그러면 당연히 잘 들어봐. 일단 들어봐. 수입이 감소해서 소비가 줄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경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그랬잖아. 그럼 어때?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것도 사람들이 안 사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서 원래 경제가 호황일 때 100만 대 만들던 거를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제 10만 대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때? 100만 대 만드는데 필요한 인원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그럼 어때? 100만 대 만드는데 필요한 인원들을 10만 대 만드는데 필요한 인원만 남기고 싹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어때? 당연히 생산 규모가 줄면 실업이 늘어. 우리 아빠가 자동차 공장에서 차 만드는데 이제 10만 대만 만들어도 된다고 잘라버렸어. 우리 아빠가 잘렸네? 우리 아빠가 돈을 못 벌어와. 그럼 어때? 우리 집은 돈을 더 안 쓰는 거야. 소비를 더 안 하는 거야. 수입이 중요, 소비 덜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게 결과로 또 나타나지. 그죠? 안 좋은 상황이 약간 반복되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을 뭐라고 할까? 전문 용어로?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소비가 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더 떨어져.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돼요. 그 결과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그래서 이걸 악순환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어떤 느낌으로 들어야 되냐면 약간 이렇게 봐야 돼. 이거 딱 봐도 안 좋은 상황이다. 너가 얘기했잖아.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비문학 독서에서 안 좋은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 문제를 내가 뭐라고 했어? 영어 단어? 하나? 영단어 하나? 뭐로 했었어? P. 글자. 기억나니? P로 썼던 거 기억나? 문제? 이거 안 썼나? PS? 기억 안 나? 아무튼 앞으로 독서나 비문학에서 뭔가 문제나 해결해야 되는 뭔가가 나오면 프라블럼, P라고 쓸 거야. 오케이? 앞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돼. 뭘 믿어? 문제가 나오잖아. 항상 뭐가 나와?
독서에선 해결책이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안 좋은 상황이야.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봐봐. 요게 여기서 유동성 통화 정책 시행 이거잖아.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거지. 여기서 너 모르는 단어 일단 정책 알지? 정책 알지? 시행 알죠? 그럼 뭐야? 유동성 알아? 알아? 뭐 알아? 통화 알아? 통화는 몰라요? 이 두 개가 약간 애매해. 그죠? 근데 뭐야? 결과적으로 우리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문단에서 유동성과 통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뭔가의 해결 방법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국어를 깔끔하게 못하는 방법 뭐라고?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모른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집중하거나 멘탈이 깨지거나 시간을 오래 끌어버리면 국어를 못한다. 어떻게 하라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맥락으로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맥락은 뭐야? 유동성을 높이는 통화 정책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안 좋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수단이라고. 됐죠? 넘어갈게요. 나오잖아. 그죠? 바로 뒤에 나오죠. 유동성이 뭘까?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자, 유동성에 대한 정보가 사실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일단 유동성이 요건데 요게 1번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무슨 얘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잖아. 그 아파트를 현금화하고 싶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어? 내가 당장 내일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내일 당장 10억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그죠? 그럼 뭐야? 결국 손실 없이 내가 만약에 현금화를 개빨리 하고 싶으면 1억에 올리면 바로 팔리겠지. 그럼 어때? 손실이 커져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할 때 뭔가 리스크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거 뭐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인 거야. 부동산 같은 게. 근데 여기서 토지나 건물과 같은 게 유동성이 낮은데 현금이나 화폐 같은 건 바로바로 계좌로 바꾸거나 할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동성을 나타내는 1번 개념이에요. 유동성은 결국 자산의 성격이야. 이게 얼마나 현금화가 편한가, 현금화가 하기 쉬운가라고 하는 성격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선생님이 즉 나온 뭐라 그랬지? 즉 무슨 표지라 그랬지? 1번 여기 써놓으세요. 자, 즉이라고 하는 것과 다시 말해라고 하는 것. 독서에서 꽤나 자주 나온다.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무슨 표지라 그래? 재, 진, 술 표지야. 다시 말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거야. 그지? 잘 봐.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과 통화량이 사실 같은 말인 거야. 그죠? 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유동성은 두 가지 용어로 활용이 되는 거지. 그죠? 첫 번째는 자산이 얼마나 현금화가 쉬운가 하는 성격이고 두 번째는 뭐야? 통화량. 통화량. 이게 뭔데? 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뭐에 의야? 화폐의 양. 그러면 눈치를 깔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통화랑 화폐랑 같은 말이죠. 그지? 통화랑 화폐랑 어때? 같은 말. 왜냐하면 통화량이랑 화폐의 양이랑 같은 말이잖아. 그럼 어때? 통화량과 화폐의 양이 같은 말이고 통화량이 얼마나 많냐 적냐를 뭐라고 한대? 유동성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죠? 지금 매우 천천히 읽고 있어요. 사용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돼. 여기까지 무슨 영역이야 그냥?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여기까지 무슨 영역이야? 그냥 말 그대로 이거 안 써도 돼. 정보, 정리의 영역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까지 쓴 거는 뭐야? 뭔가를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걸 깔끔하게 정리한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뭐야? 크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그냥 내가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서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혹시 막힌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아니라 정보 정리에 조금 에러가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야?
글에 있는 나와 있는 정보를 글로 써보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음 가령 나오죠. 2번. 그러니까 요거는 지문과 빨간색으로 설명하는 건 지문과 관련 없이 앞으로 독서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념 설명할 때 가령이랑 예를 들어라는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이거 뭐야? 무슨 표지일까? 예시 표지야. 예시를 왜 들어줄까? 예시를 왜 들어줄까? 이해를 했는데 예시를 들어주면 불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너가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준 거야. 그지? 그래서 뭐야 이거는? 사실 내가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또는 이해를 못했으면 예시로 이해하시면 돼요. 가령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난다. 통화량이 많으면 유동성이 많은 거야. 반대로 통화량이 줄면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말한다.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시중에 화폐가 흔해지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뭔 말일까? 자, 요거 약간 원리야. 여기서는 유동성이 넘쳐나잖아. 그러면 화폐의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당연히 같은 말이니까 똑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럼 어때? 그러니까 뭔가 많잖아. 예를 들어서 전 옛날에 1907, 너 검정고무신 알아? 검정고무신 본 적 있어? 검정 본 적 없어? 검정고무신 보면은 짜장면이 한 그릇에 100원이야. 아, 진짜로. 근데 옛날에 짜장면 한 그릇에 100원이었어. 60년대에는. 그때는 뭐야? 이게 100원의 가치가 무려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만큼 귀한 거야. 그죠? 화폐의 가치가 어때? 높았던 거야. 100원만 있어도 이 100원이 엄청 귀한 거야. 우리 같은 서민들은 100원 엄청 큰 돈이었다. 근데 어때? 지금은 100원 가지고 껌값도 안 돼요. 껌 하나도 못 사는 거. 그럼 어때? 화폐의 가치가 어떤 거야? 낮아진 거야. 자, 화폐량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세상에 돈이 많아지니까 너도 나도 돈이 다 있잖아. 그럼 어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옛날에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 그럼 어때? 돈의 가치가 높아. 100원만 있어도 짜장면 한 그릇 먹어.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까지 끝났어. 여기까지도 사실 뭐야? 유동성과 통화량 간의 관계만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정보 정리야. 그죠? 경제지문 치고 굉장히 어때? 쉬운 편에 속해. 그죠? 그래서 내가 경제지문 처음 할 때 가져온 거야. 그래도 어렵다는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 여기부터 좀 어려워져.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 금리가 뭔지 알아? 몰라요? 처음 들어봐? 잘 몰라요? 금리는 같은 말로 이자야. 이자. 금리. 써놔. 동그라미 치고 같은 말로 이자. 이자는 알아? 1,000원 빌려줬으니까 이자로 1,500원으로 갚아. 이자 500원 쳐가지고. 이거 이자 알지? 그죠?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 이게 사실상 되게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지금은 지문으로 나왔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 금리, 유동성 이런 게 나중에 고2, 고3 올라가면 배경 지식이야. 당연히 알아야 돼. 오케이? 자, 봐봐. 금리와 관련이 있대.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대. 자, 국가가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뭐래? 금리를 올리고 내려. 우리 아까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뭘 까먹으면 안 돼? 방향. 1문단의 방향 뭐였을까? 경기가 안 좋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해결하는데 그게 뭐야? 유동성을 올리는 한 유동성으로 해결한다 그랬어. 근데 여기 나온 게 뭐야? 유동성을 건드리는 방법이 바로 뭐로 건드린다는 거야?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스캔하고 넘어가서 1, 2문단이 기억이 안 나는 상태면요. 여기 금리가 유동성과 관계가 나왔을 때 이 유동성이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 금리가 이러한 경기 침체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도 연결지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알지? 금리는 뭐야? 유동성 건드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다. 금리가. 그죠? 조절할 수 있다. 이때 금리가 뭘까요? 예시가 아니고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이래. 금리가 뭐야? 이자율. 같은 말이야. 금리는 같은 말로 이자율. 이자랑 이자율 같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는 두 가지로 나뉜다. 금리는
첫 번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나눕니다. 무슨 말일까? 기준금리는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래. 금융 및 통화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돼.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결정한대. 그러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국가, 특히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이 정보 정리해 두시면 되고, 금리 두 가지로 구분된 거죠.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로 가계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부터 좀 이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보 정리 영역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해야. 잘 봐. 시중금리가 뭐냐면 시중은행이 결정하는 거야. 은행이 결정. 그리고 가계나 기업의 금융에 영향을 미친대.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들어봐. 너 혹시 은행에 돈 맡긴 적 있어? 은행에 돈 한 번도 안 맡겨봤어? 예를 들어서 막 저금 이런 거 적금 안 해봤어? 그래?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잘 봐봐. 금리는 너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비문학과 무관하게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자라는 게 있어. 이자. 금리 같은 말인데, 예금이 뭔지 알지? 예금은 돈을 맡기는 거지, 은행에. 그죠? 반대로 내가 은행한테 돈을 맡기는 게 예금이고, 반대는 뭘까? 은행이 나한테 돈 주는 거 뭐야? 갖고 오는 거, 빌려오는 거? 대출. 그죠? 대출. 그지? 근데 내가 뭐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하면 한국은행에 맡기지 않지. 어디에 맡겨? 기업은행,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이런 데 맡기죠. 그런 거 다 어디야? 시중은행이지. 그러니까 뭐야? 가게는 개인이에요. 개인이나 회사 같은 데에 실제로 금융 영향을 미치는 건 기준금리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야? 시중은행들의 시중금리라는 거지. 그죠? 넘어가 봐. 근데 되게 중요해. 여기서부터 이게 이해 영역이야. 이거 읽어봐. 여기 좀 읽어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여긴 좀 읽어봐야 돼. 다 읽었어? 오케이. 선생님이 약간 쭉 폭주를 했지. 이거 왜 그러냐면 정보 정리 영역이어서 그랬어. 근데 여기부터는 이해 영역이에요. 중요해요. 봐봐. 가령은 표지라 그랬지. 어떤 표지? 예시. 예시는 뭐야? 이해를 돕기 위한 거야. 그죠? 가령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거 이해돼? 너 이거 시험장이었으면 이해됐을 것 같아? 너 이거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 잘 봐. 이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경제는 사람 사는 영역이잖아. 어차피. 이자야. 이자는 돈을 빌려주면 빌린 대가로 일정 부분을, 이거 안 써도 돼. 비율로 주는 거야. 그죠? 이거 알고 있지, 개념은. 잘 봐봐. 예금은 내가 돈을 맡기는 거잖아.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두 가지가 있다 했어. 예금이 있고 대출이 있어. 잘 봐. 이자가 올랐어. 그치?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봐봐, 앞에 거. 이자가 오르면 예금이자도 오르고 대출이자도 오르죠.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을 은행에 많이 맡기려고 할 것 같아? 아니면 덜 맡기려고 할 것 같아? 야, 원래는 5%였는데 이제는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를 10%나 준대. 그럼 내 월급 받는 대로 싹 다 그냥 은행에 때려 넣겠지. 그치? 의자 많이 주니까. 근데 어때? 야, 옛날에는 대출 받아서 이자 5%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이자를 10%만 내야 된대. 그럼 어때? 대출을 받으려고 해? 안 받으려고 해. 이자가 부담되니까. 그럼 어때? 사람들이 대출을 은행에서 안 빌려와. 그죠? 그럼 어때? 집 같은 거 살 때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사는데, 그지? 대출을 못 받아.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그럼 집을 사, 안 사? 차도 사, 안 사? 안 사. 대출 받아서 차나 집 안 사. 그리고 내가 평소 생활비 같은 거 펑펑 쓰고 다니다가 이제는 야, 생활비 펑펑 쓸 게 아니라 은행에 돈 맡기면 10%나 준대. 그럼 어때?
월급 받는 대로 어디다가? 은행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돈을 쓸까 안 쓸까? 안 써. 그럼 시중에 돈이 돌까 안 돌까? 유동성이 높을까 낮을까? 화폐의 양이 낮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가는 화폐의 양이 어때? 금리가 올라가면 낮아져. 잘 봐. 요게 원칙이야.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유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금 이자도 오르고 대출 이자도 오르는데, 야, 대출 받으면 이제 이자가 개 비싸니까 대출 안 받아야지. 집도 안 사, 차도 안 사. 그리고 은행에 돈 맡기면은 이자 많이 주니까 나 돈 안 쓰고 은행에 돈 맡겨야지. 너 돈 안 써. 그럼 어때? 은행에 다 돈이 박혀 있고 시중 여기 거리에 돈 써 안 써? 커피 같은 거 사 안 사? 안 사는 거야. 그럼 어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쓰니까 화폐가 많이 안 돌아. 그죠? 근데 반대로 야, 금리가 내려갔네요. 옛날에 IMF 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막 10% 20% 이랬거든. 예금 이자가. 그러니까 1년에 1억 넣어놓으면 1,000만 원씩 이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지? 근데 요즘은 3% 이래요. 그지? 2% 막 이래. 원래 10%였는데 2%야. 야, 요즘엔 은행에 돈 넣어놔도 10%였는데 이제 2%밖에 안 주네. 그럴 거면 그냥 써버리지. 이러겠지. 그럼 어때? 은행에 돈 맡겨 안 맡겨? 안 맡기고 시중으로 돌겠죠. 그지?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옛날에 10%씩 내야 되는데 이제는 2%만 내면 되네. 이자가 부담이 안 되네. 그러면 겁 없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차 사고 하겠죠. 그럼 어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화폐의 양이 많이 나겠죠. 그럼 어때? 유동성이 늘 수밖에 없겠지. 이 관계 이해되니? 그런 거야. 이 얘기를 쭉 한 거야. 자, 시중금리가 내려가잖아. 그지? 똑같은 얘기야.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 사람들이 예금을 넣었을 때 이자가 많이 붙어. 그지? 그리고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은 줄어. 그래서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도 줄고 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 그래서 어때? 예금을 갖고 있던 걸 빼고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해. 그래서 어때?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서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럼 어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냐면 금리와 유동성 간의 무슨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파악할 수 있겠죠. 느낌 오니? 근데 요거를 내가 베스트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혹시 그러겠네?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 내려가겠다. 납득. 이거야. 이게 베스트야.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유동성 지문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경제학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떠한 비례관계가 나왔잖아. 근데 그게 무슨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이거 내야 돼. 이렇게 정리내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정보 정리라도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보는 거야. 똑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 반대로. 유동성이 감소해.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문단 봤을 때 경제학에 평소에 관심 있지 않은 4등급 이하는 내가 봤을 때 이해 못해. 이거 이해 못해. 3월이잖아. 심지어 중학생들이야 거의. 절대 이해 못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최선은 그냥 그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내려가는구나라고 하는 무슨 비례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를 정보 정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 이해가 아니라. 근데 이해하면 베스트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의고사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가령은 예시니까 이와 같은, 여기 안 읽었지? 여기 읽어봐. 지금 읽어봐야 돼. 여기도. 됐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잘 봐. 이와 같은 위에서 설명한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 정보 정리 관점에서 같은, 이해 관점에서 같은, 요거 봤을 때 뭐로 느껴야 돼? 관계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냐 안 맞추냐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했냐 못했냐, 아니면 이해가 안 돼서 정보 정리의 관점에서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쭉 넘어가잖아. 여기까지 봤을 때 이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는 걸 처리해야 한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 볼게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킨다. 자, 기준금리를 조절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국은행에서 매년 초에 발표를 해요. 올해의 기준금리는 5%입니다. 그럼 어때? 시중은행들이 맞추는 거야. 5%에 약간 앞뒤로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 경기를 뭔가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쭉 가고 있는 거야. 이 방향 우리가 놓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문제와 해결의 방향을 놓치면 안 돼. 만일 경기가 침체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동성을 늘려야겠죠. 그치? 침체니까 늘려야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인하. 그럼 어때? 유동성이 증가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은 증가한다 그랬지. 반비례 관계. 그래서 가계의 소비가 늘고 개인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된다. 잘 풀린다 이거야. 문제가 해결된다. 한번 읽어봐. 여기도. 우리 지금 글 읽기 습관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 속도와 글 읽기 속도 맞추셔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또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어.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야 금리가 내려갔잖아? 그러면 집도 많이 사고 대출 받아서 차도 사고 대출 받아서 뭐도 사고 다 사. 이제 금리 내려갔으니 은행에 돈 안 맡기고 물건 다 사. 그럼 어때?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야겠지. 물건을. 그럼 어때?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럼 어때? 고용이 늘어요. 그럼 어때? 그 고용된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고용이 늘고 투자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문제가 해결됐네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경기가 활성화돼요. 어떤 방식으로?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그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우리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막 100억 이래. 그럼 어떻게 돼?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부담되니까 대출을 안 받아서 집을 안 사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알아? 그럼 어때? 가격이 떨어져. 물가가 떨어져.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어떻게? 금리를 인상시켜서 유동성을 낮춰요. 그치?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고 물가가 안정된다. 그래서 과열 경기가 진정된다. 그럼 이거야. 정리하면 이거야.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낮춰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유동성이 올라가. 그죠? 뭐야? 경기 활성화야. 그치? 근데 뭐 항상 침체만 있는 건 아니야. 경기가 너무 어떻게 된 거야? 경기가 과열될 수 있어요. 막 투자, 투기 이런 게 너무 과열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금리를 어떻게 해? 올려버려. 그럼 어때?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유동성이 줄어요. 그래서 경기가 좀 안정될 수 있다고. 경기가 진정된다. 그러나 3번 빨간색 3번. 요거 먼저 읽어보세요. 일단 읽어봐. 일단 그러나부터. 제일 중요해. 근데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것도 얘기했던 거 역적 기억나? 우리 그때 하얀색 얘기했던 거. 하얀색 의자는 하얀색이다. 그런데 다음에 반대라 그랬지 너가. 검은색이라 그랬지. 근데 아니야. 파란색도 되고 빨간도 되고 다 된다. 그럼 뭐가 아니면 된다? 하얀색만 아니면 된다. 그럼 뭐야? 역접이 나오면 그 기존에 나왔던 거에 반대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거랑 조금 다른 얘기 하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뭐가 있어?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반면에 이런 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 내가 역접 표지라 그랬어. 그리고 뭐야? 앞으로 살짝 조금 다른 얘기,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살짝 다른 얘기를 시작할 거야.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진짜 다른 얘기 하잖아. 뭐야?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하려고 통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요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같은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잘 읽었다면. 인상이야, 인하야? 인하지.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잘했어요.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의도한 결과가 뭘까? 경기 활성화. 그죠? 나타나지 않는다. 즉 뭐야? 내가 뭐라 그랬지? 즉 1번에서 재진술 표지 앞에 말 뒤에 말 같은 말이라 그랬지. 즉 기준금리를 인하. 이거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똑같은 얘기하네. 그래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했는데 목적이 뭐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거야. 이게 뭐야? 의도한 결과가 안 된 거야.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잖아. 금리를 낮추든 올리든 밖에 나갈 돈을 쓸 거 아니야. 근데 금리를 아무리 0까지 낮춰, 0, 제로 금리 낮췄는데 안 나가니까 돈을 써, 안 써? 안 써. 그럼 어때? 경기가 활성화가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금리 내려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뭘 뿌렸어?
재난지원금. 그거야. 특히 심각한 경제 침체로 인해 이런 것도 있어요.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나라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 그럼 어때? 사람들이 돈을 쓸까 안 쓸까? 안 써. 모아놔야 돼. 야, 앞으로 우리나라 망한대. 돈 모아놔야 돼. 돈 안 쓴다고. 그럼 어때?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돈을 손에 쥐고만 있다. 이것도 뭐야? 하나의 문제야. 그죠? 무슨 문제야? 기존 해결책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거지. 그죠? 잘 봐. 이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안 읽어도 같이 읽어보자.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그렇겠지. 의도한 결과가 안 일어나니까 지속되겠지. 그치? 이게 뭐래? 유동성이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해서 케인즈,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케인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대?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대. 빠져버린 거야. 그치?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 통화정책이 아까 뭐라 그랬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거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대? 재정 지출. 재정이 뭐야? 재정, 나라 재정 돈 뿌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야? 민생지원금, 재난지원금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뿌릴 때 한국형 케인즈 정책이라고 했어. 왜? 금리 인하로 안 되니까 재정 지출 확대로 가자. 돈 뿌리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됐습니까?